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의견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2023년 부동산 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뉴스에서 하는 이야기 말고 진짜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면서 대응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1년 만에 2억을 손해보고 집을 다시 판 영끌족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론이나 다른 채널에서는 마이너스 5억, 마이너스 7억 이런 말씀들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분명 존재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억. 집값의 차이에서도 오는 금액 차이도 이게 있을 수 있고, 저도 마이너스 5억, 마이너스 7억 이렇게 좀 큰 액수로 어그로를 좀 끌어볼까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제 주변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없고, 그렇게 제가 또 없는 이야기를 과장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여러분께 진심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없는 이야기나 과장을 통해서 자극을 최대화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상황을 전달 드리는 게 이 채널의 목적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영끌족 A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확한 거래 금액이나 기타 누구인지 추론할 수 있는 부분, 시기 이런 거는 조금씩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변경된 게 아니고 비율은 그대로 유지했으니까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A씨는 연애를 오래 했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가 2019년입니다. 직장에서 승진도 마침 그때 했고, 결혼하면 맞벌이도 할 거고 또 거기에 맞게 집을 준비하려고 차곡차곡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집을 사려고 한 건 또 아니었습니다. 청약을 준비했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워낙 경쟁률도 높고 또 자격 조건도 안 맞고 가점도 낮아서 당첨이 될 확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집값이 오른다고만 뉴스에 막 나옵니다. 전세로 시작하려고 맨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전세도 같이 막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좀 더 좋은 조건을 찾다 보니까 이 집 보고 저 집 보고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고 전세가는 그 사이에 또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2020년에 집을 사기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이제 집을 보러 다니는데 당연히 꼼꼼히 집도 이 집 저 집 많이 보고 부동산 관련 지식도 쌓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결정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집이 그새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집주인들이 집을 더 안 팔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버티면 그새 몇 천만 원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느긋한 집주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실제 있었던 일이 있는데 바로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안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집을 10억에 팔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10%를 내야 되는데 그 전에 계약금 중 일부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매수인과 매도인 양쪽에 계약 내용에 대한 걸 똑같이 보냅니다. 그 문자를 보고 서로 동의를 한다면 매도인은 계좌번호를 주고 매수인은 거기에 계약금 중 일부 금액을 송금함으로써 계약이 실질적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계약금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계약은 어떤 정식 용어가 아니고 법적 효력이 있는 용어도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대부분 부동산 거래에는 계약금 중 일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문자와 계약금 중 일부만 입금이 된다면 계약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계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혹시 구독자님들이 나중에 집을 매수하실 때 아니면 매도하실 때 반드시 겪게 될 일이니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가계약금이니까 나중에 그 돈만 돌려주고 없던 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문자 주고받은 건데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가계약금, 그러니까 계약금 중 일부만 돌려받고 계약이 해지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계약금 10%를
계약을 해지한 쪽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분쟁이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서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물론 매수인 매도인 간에 서로 이야기가 잘 되고 서로 이해도 하고 사정을 봐주고 가계약금만 서로 돌려받고 끝내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만약에 그 계약을 믿고 다른 곳에 이미 계약을 하고 돈을 지불했다면 이거는 또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당히 복잡해지고 난감해지는 겁니다. 앞선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럼 매도인은 왜 계좌번호를 안 줄까? 계좌번호를 줘서 계약금 중 일부가 들어오게 된다면 꼼짝없이 그대로 게임 끝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돈 더 달라는 뜻입니다. 10억에 팔려고 합의를 했지만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3천만 원 더 받아야겠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본인이 나쁜 사람이 되니까 말은 안 하고 시간만 질질 끄는 겁니다. 여기에 계속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계약을 놓치던 매수자라면 여기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조급해지던 영끌족 A씨는 점점 대출을 받고 또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고 해야 하는 액수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결국은 21년 여름에 신혼집을 하나 장만합니다. 결혼식도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기존의 전셋집에 살고 있다가 드디어 내 집을 장만하게 된 겁니다. 9억 8천만 원.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대 아파트가 1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 층은 조금 낮지만 그래도 7천만 원 저렴하게 집을 매수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다가 사도 부족했지만 다행히 또 이 시기에 주식이 많이 올라서 그래도 해결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당시를 돌이켜보면 주식과 부동산 모두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A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면 저 잘하는 거 맞는 거죠? 이 집 잘 사는 거 맞죠? 저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집을 사는 사람은 저한테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질문입니다. 굉장히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아무 말 못합니다. 그냥 딴 얘기로 돌렸습니다. 이런 질문에 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2018년도에 저는 부동산이 꼭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거래량도 좀 줄고 규제도 강력해서 주춤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급상승을 합니다. 2019년에 폭등을 할 때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20년에 폭등을 할 때도 계속 오른다고? 이거 뭐지? 21년에도 뭐 똑같은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부동산 하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 회사에서 제 별명이 보살이었습니다. 앞에 성씨를 붙여서 제가 만약에 김씨다 그러면 김보살 이렇게 불렸습니다. 거의 무속인급 취급을 받던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 회사에 명운이 달린 상황이었고 입찰 책임자가 제가 됐습니다. 뭐 제 일도 아닌데 제가 그 모든 부담을 지게 된 게 뭐 지금 생각하면 화가 나긴 합니다. 사람이 만만하게 생겼다고 자꾸 모든 일과 책임을 저한테 잘한다 하면서 떠넘기는 게 꼴보기 싫긴 했지만 어쨌든 뭐 하게 됐습니다. 투찰 전날 회사 대표하고 논의 끝에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이게 최저가가 낙찰이 되는 그런 입찰이 아니라서 잔머리를 엄청 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도 엄청 따라야 했습니다. 집에 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막 잠이 안 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뭔가 불안한 기운이 막 엄습해 오고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투찰 금액을 변경했습니다. 그걸 또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사 대표하고 다시 상의해야 되니까 밤늦은 시간에 저는 회사 대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냐고 물었더니 뭐 집이라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단란한 음악과 단란한 언니들의 목소리 또 그 와중에 폭탄주 돌리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데 뭐 자꾸 집이라고 우깁니다. 하긴 뭐 일주일에 3번은 가니까 그 정도면 뭐 거기도 집은 집일 것 같습니다. 단란한 집. 아무튼 제 촉대로 입찰 금액을 변경해서 넣었다가 이게 또 덜컥 낙찰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꽤 있었고 제가 성공 확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제가 바보 같았던 게 사람들이 보살님 하면서 농담을 해주니까 제가 진짜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영끌 A는 집을 매수한 후에 계속 집값이 하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7천만 원 싸게 산 것 같았지만 그 후로 계속 고민을 했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자 부담에 굉장히 힘들어했고 결국 매도 결정을 했고 팔았습니다. 7억 8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2억이 손해가 났습니다. 여기에 취득세 등등 계산하면 실질적으로는 뭐 2억 이상입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20% 하락한 겁니다.
1년이 좀 지났을 뿐인데 많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A의 부동산 여정은 여기서 끝날까? 그렇진 않습니다. 어차피 부동산은 의식주와 관계된 거라서 좋든 싫든 내가 평생 관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평생 집 안 사고 전세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혹시 MZ세대가 있다고 한들, 그 전세도 결국은 부동산이고 모르면 당하는 게 세상입니다. A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들어보니 그리 나쁜 계획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A의 부동산 여정에 잠깐 아픔은 있었지만 나중에 더 안정적이고 좋은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